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막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하지만 또 제대로 설명을 듣거나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주제, 바로 정책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자금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부터요. 청년 여성 우대 제도는 또 어디서 체감이 되는지, 또 왜 정책 자금을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장사라도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지, 또 내 사업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맞는지 이런 방향성까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자세한 해결책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신 세 분의 기업 심사관 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정연욱 심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정연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또 소개해드릴 분은 역시 나랏돈 인증 태건호 기업 심사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태권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유희강 심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유희강입니다. 네, 자, 세 분의 기업 심사관 분들과 함께 어떻게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하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나눠볼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창업자금 완전 정복 관련된 주제를 더 자세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원금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지원금 그냥 내가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또 막상 따지고 절차를 거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세 청년 카페를 창업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이 계신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 신청했다가 보안만 3번 빠꾸 먹고 다시 결국에 포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정연욱 심사관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네, 많은 대표자님들이 청년 창업 지원금을 신청만 하면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신청보다 과정을 몰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신청부터 실제로 돈이 입금되기까지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단계입니다. 여기서 절반이 탈락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은 청년이면 다 된다가 아니라 청년의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예비 창업인지, 창업 초기인지, 이미 1년에서 3년 운영 중인지에 따라 지원 트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맞는지, 업종이 제외업종이 아닌지, 업력이 기준에 맞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조건을 제대로 안 보고 들어가면 서류를 아무리 잘 써도 초반에 형식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공고문 맨 뒤에 있는 지원 제외 업종부터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서류와 심사 단계입니다. 돈의 명분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청년 창업 지원금은 과거 성적표보다 앞으로 계획과 논리를 더 봅니다. 심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딱 이겁니다. 왜 지금 이 자금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돈이 들어오면 사업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를 들어 장비를 드리는 건지, 마케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인력을 충원하는 건지, 이게 막연하면 탈락, 구체적이면 통과입니다. 세 번째, 승인 이후 실행 단계입니다. 승인 후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승인 났다 하고 끝난 줄 아시는데 이때부터가 진짜 관리 구간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은 대부분 용도가 정해져 있고 사용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자금이면 장비 견적서, 세금 계산서, 입금 내역까지 전부 맞아야 하고 운영 자금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이후에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다음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령 이후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첫 자금을 문제없이 집행하면 그게 그대로 다음 정책 자금, 운영 자금, 시설 자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첫 청년 자금은 금액보다 이력이 나는 점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청년 트랙에서 성장 트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청년 창업 지원금은 신청 자격 확인, 자금 필요성 설명, 승인 후 사용 관리, 다음 단계 연결, 이 네 가지를 한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은 신청하는 돈이 아닙니다. 관리하면서 키워가는 첫 자금입니다. 네. 자, 청년 창업 지원금 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많이 받는 액수보다 잘 이 이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두 번째 이야기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두 번째 사연 이 사례는 IT 솔루션 창업을 한 10개월 차 대표님의 이야기인데 특허 출원도 되어 있고 매출도 이제 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지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거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뭐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초창기에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기술 창업은 지원 제도도 많고 또 근데 용어도 복잡하고 좀 어렵고 이래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허는 있고 아이템도 좋은데 이거 내가 뭐부터 신청하고 뭐부터 지원받아야 되나 이런 궁금증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태건호 심사관님께서 좀 해법을 알려주실까요? 네, 기술 창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부터 찾지 말고 기술을 인정받는 순서부터 밟아라입니다. 기술 창업은 매출이 아직 약한 경우가 많아서 은행식 잣대만 들이대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래서 정부 제도는 기술을 먼저 증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 붙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들께 기술 창업 지원을 3단계 로드맵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증명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돈을 바로 크게 빌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이 진짜다를 서류로 증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시험 성적서, 인증, 그리고 가능하면 벤처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같은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기능 설명만 잔뜩 하는 건데요. 심사자는 기능보다 효과를 봅니다. 이 기술로 시간 30%를 단축, 불량률 20%를 감소, 인건비 절감처럼 숫자로 바꿔 말하는 순간 점수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사업화 단계입니다.
기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정부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좋아, 그럼 누가 사는데? 이 단계에서 그래서 바우처, 시제품, 마케팅, 판로 지원이 강합니다. 대표님들이 지원 사업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기술을 매출로 연결시키는 비용을 도와주는 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합격의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우리 고객이 누구고 왜 지금 돈을 내고 사는지 이 문장이 불명확하면 기술이 좋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서에 기술 소개보다 고객 정의 세 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업종의 어떤 규모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왜 우리를 선택하는가 이 세 줄이 흔들리면 사업화 지원은 거의 다 흔들립니다. 세 번째, 스케일업 자금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대표님들이 기다리던 자금 파트입니다. 기술이 증명이 되고 사업화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기술평가 기반 보증이나 정책 자금에서 한도가 열립니다. 특히 기술 창업은 매출이 아직 작아도 계약서, 발주서, 납품서 확대 같은 매출이 생기는 길이 보이면 자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술 창업은 현재의 숫자보다 미래의 숫자에 근거가 있으면 승부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술 창업인데도 운영비가 급해요. 강조하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 말하셔야 됩니다. 이 자금으로 시제품을 고도화해서 계약 전환율을 올리겠다. 인증을 받아서 납품 시장에 들어가겠다. 즉 자금 사용 목적이 성과 지표가 연결돼야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기술 창업은 순서가 있습니다. 증명, 특허나 인증 같은 부분, 사업화, 바우처, 판로 같은 부분, 스케일업, 보증이나 정책 자금 같은 부분, 이 로드맵대로 가시면 지원 제도가 많아서 복잡한 게 아니라 내 성장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 있구나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희강 심사관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뭐 창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창업이 아니잖아요. 이미 뭐 예비 창업 단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초창기 초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매출이 막 올라와서 도약기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내 현실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그러면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창업 자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자금이 아니라 네 단계에 맞는 자금을 찾는 겁니다. 네네. 제가 현장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정책 자금은 권태에서 체급이 안 맞으면 실력이 좋아도 링에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창업도 단계별로 본인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창업 단계를 딱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예비 창업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매출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아이템이 좋아 보여도 아직 시장에서 테스트가 안 됐기 때문에 기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진짜 팔릴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유리한 건 매출보다 지원 사업 같은 트랙입니다. 여기서 통과하는 포인트는 계획서가 화려하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서 어떻게 팔겠다고 하는 명확함입니다. 두 번째, 초기 단계입니다. 보통 여기서 제 대표님들께서 제일 힘들어하는 단계인데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비가 먼저 나가는데 매출은 들쑥날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키워드는 현금 흐름입니다. 기관은 지금 매출이 크냐보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징빙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발주서, 거래처 리스트, 예약이라든가 리뷰, 재구매율 등 이런 현장 근거가 있으면 매출이 아직 작아도 자금에 대한 설득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도약기, 즉 성장 단계입니다. 매출이 올라오면 대표님의 머릿속은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버티는 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자금은 운전 자금도 크지만 시설 자금이 중요해집니다. 대신 심사도 훨씬 깐깐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 결제 흐름, 인건비 구조 같은 숫자를 촘촘히 보고
이 돈을 넣었을 때 매출이 더 커지는 구조인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문턱이 넘으면 초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규모의 자금으로 성장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 말씀드릴게요. 초기에는 도약기 자금을 노리거나 도약기인데 예비 창업 트랙에 머무는 것입니다. 단계가 안 맞으면 서류가 아무리 좋아도 번지수 틀림으로 시간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대표님들께 아주 쉬운 공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계에 대한 한 줄, 돈의 목적에 대한 한 줄인데요. 네 단계에서는 예비, 초기, 도약 중 어디인지 한 줄이 가장 중요하고, 돈의 목적에서는 운전 자금이냐, 시설 자금이냐, 사업화 자금인지에 따라서 준비도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하면 창업 자금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단계에 맞게 정확히 고르는 사람이 빠르게 성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 단계에 맞는 자금을 잘 지원해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내 단계 한 줄 써보고 또 목적 한 줄, 이 공식 시청자분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도 잘 한번 적용을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창업자금 완전 정복 함께 이 주제를 다뤄봤고요. 다음 이야기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주제는 청년 또 여성 우대 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청자분의 사례, 예시를 함께 좀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청년 대표님들이 정책자금 이야기만 나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청년이면은 더 금리를 싸게 유리하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 34세 청년 대표이신데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고 매출은 한 2억 정도, 은행에서 금리 6, 7% 정도를 부르는데 청년은 방법이 없나요? 조금 더 낮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현욱 심사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 이것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은 금리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네. 심사 기준 자체가 다른 트랙입니다. 그래서 청년 대표님들이 이 구조를 모르고 은행부터 가면 스스로 기회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청년 전용 대출은 나이가 어리거나 싸게 빌려준다가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조건을 완화해서 기회를 주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보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금리와 상환 구조입니다. 청년 전용 자금은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거치 기간이 길거나 상환 부담이 완만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사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매달 나가는 이자와 같은 원금인데요. 이 구조를 완화해 주는 것 자체가 청년 전용 자금의 핵심 혜택입니다. 두 번째는 심사 기준의 차이입니다. 일반 대출은 자금 매출이 얼마냐, 재무제표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먼저 보지만 청년 전용 대출은 미래 성장성과 사업 구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매출이 크지 않아도 계약서, 발주서, 거래처 리스트, 반복 구매 구조, 고객 데이터와 같은 매출이 만들어질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승부가 됩니다. 즉 청년은 숫자가 부족해도 스토리와 스스로 평가받을 수 있는 트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청년 전용 대출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설득력이 약해지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해서 매출이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장비 도입으로 생산량이 늘어난다. 리뉴얼로 객단가가 올라간다. 마케팅 집행으로 신규 고객 유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자금 사용이 성과 변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용 대출은 일반 은행 대출처럼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서류도 준비 없이 금리만 낮춰달라고 하면 청년 트랙의 장점이 전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대표님들께 항상 드리는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청년 자금은 숫자보다 설계다. 지금 매출이 얼마냐 보다 이 자금이 들어오면 3개월 뒤, 6개월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은 금리가 낮고 상환 부담이 완화되어 있고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청년만의 전용 트랙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준비하셔야 모르고 은행부터 가느냐에 따라 같은 청년, 같은 사업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청년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는 여성 기업인들의 특별 지원금 이쪽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역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을 하시는 여성 대표님인데 매출은 4억이고 4억 정도, 직원은 4명 고용하고 계신데 여성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여성 대표니까 이게 뭐 자동으로 그냥 신청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성 기업인 지원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태건호 심사관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성 기업인 지원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여성 기업으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모르고 접근을 하면 있는 제도도 못 쓰고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여성 기업인 지원의 출발점은 여성 기업 확인입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많은 지원 사업과 정책 자금에서 가점이 붙거나 지원 대상 자체가 열립니다. 즉 여성기업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입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지원 형태입니다. 여성기업인 지원은 단순히 대출만 싸게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정책자금, 판로 지원, 마케팅, 컨설팅 바우처, 사업화 성장 지원 이렇게 여러 개의 지원이 묶음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지원을 잘 활용하는 대표님들은 대출을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비용은 줄이고 매출 구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두 번째 심사에서 보는 포인트입니다. 여성 기업이라고 해서 심사가 느슨한 건 아닙니다. 기관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확인합니다. 이 기업에서 여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가? 지분의 구조, 의사결정의 구조, 실제 운영 역할을 함께 보는데요. 형식만 여성 대표고 실질 경영이 다르면 오히려 리스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 지원은 투명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서 체감이 가장 크냐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여성 기업 지원의 진짜 체감은 공공기관 지자체 사업이거나 판로 입찰 가점, 일부 정책자금 심사 가점 이 세 군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도소매, 서비스업, 제조업 대표님들 중에서 비슷한 조건인데 왜 저기는 되고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경우 이 여성기업 가산점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여성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성기업 확인만 받아두고 아무데도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인서는 시작일 뿐이고 그걸 어떤 자금, 어떤 지원 사업에 어떤 판로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기업 대표님들께 드리는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은 한 번의 큰 돈이 아니라 지속적인 혜택 구조로서 금리, 가점, 판로, 지원 사업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같은 조건에서도 사업 체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정리해드리면 여성기업인 특별지원금은 여성기업 확인이라는 입장권을 확보하고 자금, 판로, 가점 활용을 함께 활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준비를 하면 여성기업이라서 유리하다는 말이 실제로 숫자로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유희강 심사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청년 여성 지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다라고 또 대표님들이 이야기하시던데 가산점이 있다, 뭐 점수 더 준다,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사례를 봐도 동일 조건 업체 두 곳, 업종 매출 신용도 유사한 상황인데 한 곳은 청년 여성 가산점을 보유하고 한 곳은 없다. 이게 왜 결과가 달라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산점이 실제 결과에 어느 정도의 결과 차이를 주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심상원님. 네, 가산점 제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실력이 비슷할 때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가산점 하나로 무조건 승인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산점이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입니다. 정책자금 심사는 대부분 점수표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재무, 신용, 사업성, 대표자 역량까지 가점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청년 여성이라고 해서 보너스 점수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정책자금은 대부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막판에는 점수 차이 1, 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활용 포인트는 청년 가산점입니다. 청년 가산점은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실소유주인가를 보는 거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청년 가산점을 살리려면 대표자의 역할, 사업 참여도, 향후 성장 계획이 사업 계획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가산점은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니라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 붙는 점수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성 가산점 제도입니다.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받아두면 많은 지원 사업에서 자금 심사에서 가산점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여성 가산점은 판로 지원이라든지 공공사업 지원, 일부 정책 자금에서 체감 효과가 아주 큽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여성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종 후보군에 남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세 번째, 가산점이라는 조합 전략을 쓰는 겁니다. 청년이라는 가산점에 여성, 기술, 지역 가점을 붙이면 가산점은 누적으로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리 회사가 어떤 가산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산점은 부수적인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장에선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업성은 비슷한데 가산점 준비가 안 돼서 뒤집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공식 하나 있습니다. 기본 점수는 실력이고 합격을 만드는 건 가산점이다. 청년 여성 가산점은 사업이 부족한 걸 감춰주는 게 아니라 잘 준비된 사업을 선 위로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청년 여성 가산점 제도는 자동 혜택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전략이고 승인 문턱에서 결과를 바꾸는 결정타가 됩니다. 이걸 알고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과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대표님과의 결과 차이는 같은 사업을 해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실력이나 이런 능력이 비슷한 상황이면 가산점의 조금의 디테일의 차이로 선정되고 선정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기본 실력 플러스 알파로 가산점까지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청년 여성 우대 지원 제도 두 번째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정책자금 안 받으면 손해일까? 라는 주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 시청자분의 사례, 예시 사연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님이 계신데 동일한 업종이고 또 동일한 비슷한 매출을 기록을 하고 계신 A 대표님은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고 있고 B 대표님은 은행 대출만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요 사례인데요. 사업 좀 해본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정책자금 쓰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또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 건지 요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혜원욱 심사관님.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정책 자금은 단순히 금리가 싼 대출이 아니라 사업을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단 은행에서 돈 먼저 빌려서 보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자금의 목적입니다. 은행 대출은 기본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숫자가 좋지 않으면 문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정책 자금은 이 사업이 살아남고 커질 가치가 있는가를 봅니다. 즉, 현재 성적표보다 미래 방향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사업 경험이 쌓일수록 대표님들은 자연스럽게 정책 자금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 리듬의 차이입니다. 은행 대출은 매달 상환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이 성장이 아니라 버티기 중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정책 자금은 거치 기간, 상환 구조, 버티기 중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덕분에 설비 투자, 리뉴얼, 마케팅 같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보 격차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정책 자금을 잘 쓰는 대표님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조를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책 자금을 안 쓰는 분들은 어렵다, 귀찮다,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1년, 2년 지나면 이자 비용, 투자 여력, 사업 속도에서 눈에 띄는 격차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책 자금은 어려운 회사나 받는 거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책 자금은 잘 버틴 회사보다 잘 커질 회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정책 자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자주 드리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정책 자금은 위기 때 쓰는 돈이 아니라 평상시에 준비하는 돈이다. 미리 준비해둔 대표님들은 위기가 와도 방향을 틀 수 있고 기회가 오면 바로 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결국 정책 자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금리가 싸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벌어지고 사업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일찍 아는 대표님과 나중에 알게 대표님과의 차이는 같은 장사를 해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자금이 뭐 선택을 금리가 싸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업을 하는 인프라가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태건호 심사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아까 저희가 봤던 예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비슷한 업종, 동일 업종에서 비슷한 규모 매출을 내고 있는 두 분의 대표님 회사인데 은행 대출만 사용하는 경우와 아니면 정책 자금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2년 뒤에 사업 모습이 완전 달라졌다. 이런 결과들, 사례들도 있던데 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 같은 장사를 해도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네,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면 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됩니다. 은행 대출과 정책 자금은 같은 대출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대표님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먼저 은행 대출만 쓰는 대표님들의 특징부터 볼게요. 은행 대출은 심사가 빠르고 접근이 쉬운 대신 상환 압박이 즉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번 달 원리금은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투자 판단의 기준이 성장이 아니라 당장 버틸 수 있느냐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리뉴얼이나 장비 교체, 마케팅 같은 중장기 투자는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반면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대표님들은 사고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정책 자금은 거치 기간, 금리, 상환 구조가 대표님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다음 수를 둘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쓰는 대표님들은 이번 달을 넘기자가 아니라 6개월 뒤를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사업의 방향성입니다. 은행 대출은 기본적으로 회수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한도도 빠르게 막힙니다. 반대로 정책자금은 확장, 고용, 투자 기술, 고도와 같은 사업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빌려도 은행 대출은 유지 비용으로 사라지고 정책자금은 성장을 만드는 비용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대응력의 차이입니다. 경기가 나빠지거나 매출이 흔들릴 때 은행 대출만 남아있는 대표님은 추가 자금이 막히는 순간 선택지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반면 정책자금 트랙을 타고 있던 대표님들은 추가 자금, 만기 조정, 다른 정책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버텼다와 접었다를 가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정책 자금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쓰는 거다. 현장은 정반대입니다. 여유 있을 때 정책 자금 구조를 만들어 둔 대표님이 위기 때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은 숨을 쉬게 해주고 정책 자금은 방향을 바꿔준다. 숨만 쉬고 있으면 살아는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은행 대출만 쓰는 대표님과 정책 자금을 함께 쓰는 대표님의 차이는 이자 몇 프로가 아니라 시간, 선택지, 사업의 속도입니다. 같은 장사를 해도 차이는 시간에 갈수록 눈에 띄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례는 유희강 심사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해법을 들어볼 텐데요. 동일 업종 동일 매출 역시 A 대표, B 대표님이 계신데 A 대표님은 정책 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계시고 B 대표님은 고금리 금융을 위주로 자금을 좀 융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출은 같았는데 통장 잔액은 다르더라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유희강 심사관님께 여쭤볼 텐데 같은 장사인데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집은 계속 여유가 있고 어떤 사업체는 늘 빠듯하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자 이렇게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은 이 질문은 매출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많은 대표님께서 매출만 늘리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매출이 같아도 돈이 남는 구조와 새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첫 번째 차이는 이자 구조입니다. 은행 고금리 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자금 위주로 운영을 하면 대표님이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매달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늘어도 일은 더 하는데 통장은 그대로인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정책 자금을 활용하게 되면 금리 자체가 낮고 상황 구조가 완만해서 같은 매출이어도 남는 돈의 양의 질이 틀려집니다. 이게 바로 돈 흐름의 첫 갈림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금 사용 방향입니다. 고금리 자금을 쓰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돈을 막는 데 사용합니다. 밀린 비용을 메우고 급한 불을 끄는 데 쓰이는 거죠. 반대로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대표님들은 돈을 바꾸는 데 쓰입니다. 동선 개선, 장비 교체, 리뉴얼, 마케팅처럼 매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투입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상승폭과 수익 구조에서 큰 격차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결정의 속도입니다. 자금 여유가 없으면 대표님들의 결정은 항상 느려집니다. 자금 투자를 해도 될까? 조금만 더 버텨볼까? 이 고민이 길어질수록 기회는 지나갑니다. 반대로 정책 자금이 숨통이 트이는 대표님들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결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좋다는 건 단순히 많은 잔액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결정권이 내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하는 부분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책 자금은 돈이 없을 때 받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정책 자금은 돈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돈의 흐름을 결정하기 위해 쓰는 자금입니다. 이미 흐름이 망가진 뒤에는 자금이 들어와도 다시 세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자주 드리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꿔서 남는 겁니다. 정책 자금은 바로 이 구조를 바꾸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같은 장사를 해도 돈 흐름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자 구조가 다르고 자금 사용 목적이 다르고 의사 결정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대표님들은 매출이 조금만 올라도 여유가 생기고 이 차이를 못 만드는 대표님들은 매출이 늘어도 계속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주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또 주제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주제는 정책 자금 난 어디서 받아야 할까? 이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겠죠. 정현욱 심사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 자금이 종류가 정말 많고 이게 내가 어떤 건지 헷갈린다. 어떤 걸 받아야 된다. 나에게 적용되는 게 뭔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종류가 많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책 자금은 하나가 아니라 목적별로 완전히 나뉜 여러 갈래의 길입니다. 300가지의 상품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접근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번지수 틀림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정책 자금은 돈의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 자금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을 돌리기 위한 돈이죠.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외주비 같은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커버하는 자금입니다. 운전 자금은 접근성이 비교적 좋지만 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승인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용비가 부족합니다 보다는 매출 구조상 어느 구간에서 자금 공백이 생기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비 구입, 인테리어, 공장 증설, 매장 리뉴얼처럼 한 번의 투자로 구조를 바꾸는 자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설 자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고용, 생산성, 매출 증가로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은 금리도 낮고 상환 조건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화 성장 자금입니다. 이건 단순 대출 개념을 넘어서 시제품 제작, 기술 고도화, 마케팅, 판로 개척 같은 성장을 전제로 한 자금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나 기술 기반 기업은 이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출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운전 자금이 필요한데 시설 자금을 신청하거나 시설 투자인데 운전 자금 트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 대표님 자금 구조를 이해 못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께 드리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먼저, 기관은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게 숨을 고르는 돈인지, 구조를 바꾸는 돈인지, 성장을 가속하는 돈인지 이걸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정책 자금은 한 가지가 아니라 목적별로 나눈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알고 접근하면 정책 자금은 어렵고 복잡한 돈이 아니라 내 사업 단계에 맞춰 준비된 지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태건호 심사관님과 이야기 나눌 텐데 정책 자금 종류가 매우 많다라고 앞에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게 업종이나 사업 단계에 따라 가야 되는 기관, 신청해야 되는 기관이 왜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네. 정책자금 기관들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각자 맡은 전공 과목이 있는 평가자라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모든 업종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조업, 요식업, IT 서비스업, 콘텐츠 산업은 돈이 쓰이는 구조도 다르고 성장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은 업종별로 담당 기관이 나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업종별 리스크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설비, 원가 구조, 생산량, 고용 인원이 중요하고요. 서비스업이나 요식업은 입지나 회전율, 객단가, 재구매 구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매출 5억이라도 제조업과 요식업의 안정성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를 들고 가도 기관에서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업 단계별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보다 이 사업이 살아남을 구조가 있느냐를 봅니다. 반면 도약기나 성장기 기업은 재무제표, 고용, 세금 납부 내역처럼 숫자의 완성도를 훨씬 더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이 성장기 기업용 트랙으로 가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마다 좋아하는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관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기여를 중요하게 보고 어떤 기관은 기술력과 확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어느 기관에 가느냐에 따라 강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은 사업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창구를 바꾸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 짚어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기관부터 가는 것입니다. 중진공, 신보, 기보,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내 업종과 단계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께 드리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업종이 먼저, 단계가 다음, 기관은 마지막. 내가 어떤 업종이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가야 할 기관은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보는 숫자가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나는 안 됐을까라는 질문 대신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라는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희강 심사관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러면 이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나도 정책 자금을 좀 받아서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뭐 다 많이 뿌려보고 그 중에 하나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오늘 방송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책 자금은 많이 넣는 게임이 아니라 정확히 넣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신청하는 순간 대표님은 스스로 불리한 출발선에서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정책 자금은 한 번 상담을 하고 한 번 접수하면 그 이력이 기관 내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상태로 여기저기 신청하다가 보완 요청, 철회, 부결이 반복되면 기관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대표님은 자금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건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스토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관마다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곳에서는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 다른 곳에서는 시설에 투자하겠다 하면 사업계획서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 자금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책자금 심사는 사업 내용보다 일괄성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타이밍을 잃기 때문입니다. 정책자금은 예산과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엉뚱한 기관에서 보완만 하다가 정작 맞는 기관의 접수 기간을 놓치는 경우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이때 대표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건은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하지만 자신은 전략이 안 맞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책 자금은 안 되면 다시 넣으면 되지 않냐가 아니고 일반 금융과 다르게 정책 자금은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방향 설정이 틀리면 이후 몇 년간 자금 흐름이 꼬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께 항상 드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금은 하나씩, 하지만 깊게. 지금 필요한 자금이 무엇인지, 그 자금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관인지 어딘지 정한 뒤 그 한 곳에 맞춰 스토리, 서류, 타이밍을 정렬하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아무데나 신청한 불리한 이유는 기록이 남고 스토리가 흔들리고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향을 정확히 짚고 들어가면 정책 자금은 운에 맡기는 돈이 아니라 설계로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책 자금이 단순히 내가 뭐 운이 좋아서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력을 잘 갖춰두고 또 순서, 나에게 맞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번지수 싸움까지 잘 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나랏돈 인증 세 분의 심사관과 함께했습니다. 정현욱, 태건호, 유희강 심사관과 함께했는데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